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죠. 실학. 자, 실학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번 시간 말미에 이제 중농학파에 대해서 하셨죠? 이번에 이제 중상학파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18세기인데, 먼저 전반기에 전반에 중농학파가 형성이 됐다면, 18세기 후반에 이제 중상학파가 형성이 된다. 그럼 얘네들은 왜 중상학파라고 했느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농업 중심으로 가자는 거지만 얘네들은 상공업을 더 발달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공업. 그래서 얘네들은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도 개혁보다는요, 기술 개발을 더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상공업 진흥,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그럼 누구로 간다? 중상학파로 간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하는 거야. 이용후생학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얘네들은 토지개혁과 자연농 육성에 치중했다면 얘네들은 상공업 진흥과 기술 개발을 중시했다. 이용후생학파라고 했다. 경세치용학파라고 했다. 심지어는 청과의 통상을 주장했다. 청과 통상합시다. 청으로부터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학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북학. 자, 그래서 요게 바로 특징이야. 그래서 요게 가장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중상학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상공업 진흥과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이용후생학파라고 했다. 청과의 통상을 주장했다. 북학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이러한 학문을 형성했겠느냐라는 거죠. 저 중농학파는 근기남인, 경기남인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는 주로 도시에 살아. 서울 도시에 사는 주로 이제 소론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노론. 대다수의 노론은 어디로 가야 돼? 이 당시에 조선후기에. 이 절대화 경향으로 가셔야 되고, 저 중에서도 이제 일부 노론이 이제 이 북학파를 형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서얼, 첩외소생 등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중상학파를 할 때 주로 몰락 양반들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일부 지배층에서도 나오지, 주로 몰락 양반들의 하면은 중농학파를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돼. 사람들. 그래서 네 사람이 나온다. 네 사람이 바로 누구다? 유수원. 그 다음에 홍대용. 그 다음에 박지원. 그 다음에 박재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네 사람 정리해 놓으시면 돼. 미리 한다면 요 두 사람 있죠? 홍대용과 박지원 있지? 요 두 사람이 바로 노론이야. 노론 명문가 집안의 자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박재가. 자,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이야. 서울.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책을 중심으로 줄을 치면서 이제 사람별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480페이지에. 자, 유수원으로 갑시다. 우서라는 책. 개혁안을 제시한 책. 우서. 책 하나씩은 알아둬야 돼, 최소한. 유형어는 반개수록, 이렇게. 이익은 성호사설과 과구록, 요 정도. 정리학용은 500여 권인데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 3대 저서 정도는. 경세유포, 흠음신서, 목민심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유수원의 우서. 그 다음에 니은, 그 눈으로 일단 읽고. 양반 문벌제도를 폐지하자. 산농공상, 그거 줄 쳐놓으세요. 산농공상에 의한 직업의 전문화와 평등화 주장, 그 줄. 무슨 말이냐면, 조선후기에 이제 산농공상이라는 계층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는 선비라고 그랬지? 얘네들은 주로 직업이 뭐야? 관리하는 거야, 관리, 정치하는 애들. 그 다음에 농은 농사, 공은 수공업자, 상은 상인. 근데 사실은 이게 직업의 개념이지만, 조선시대는 이게 하나의 신분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신분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야. 직업적인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는 선비에게 맡기고 농사는 농민에게, 상업은 상인에게, 수공업은 수공업에게 맡기자. 그런 개념으로 봅시다.
그렇다면 직업적으로는 평등하다. 평등. 왜 나누냐 그럼? 그래야만 전문화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문화. 이걸 분업화 내지는 효율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산농공상 직업의 평등화와 전문화, 그거 줄쳐놓으시라는 거야. 결론은. 자, 그 다음에 리을 있죠? 상업활동의 국가통제,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중상업화는 기본적으로 상업을 진흥시키는 거야.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중상업화라 하여도 자유로운 무제한적인 상업진흥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국가 통제하에 상공업진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국가 통제가 여기서는 핵심이다. 국가 통제하에 상공업진흥. 자유상공업 이러면 안 된다. 그거. 그 다음에 미음 줄쳐놓으시고 그 별표. 이 사람이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야. 이 사람은 특히 상업의 진흥을 강조했으며 상인들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수공업자보다 누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상인이야. 수공업자 이러면 안 돼. 상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심지어 물건의 생산과 판매를 누가 주관해야 된다? 상인들이 주도해야 된다 라고 했지. 그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지. 이건 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하죠. 조선 후기에 수공업이 발달하는데 특히 민영 수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지. 근데 대부분의 민영 수공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만든다 그랬지? 상인의 주문에 의해서 물건을 만든다 그랬지? 그걸 선대제라고 했지? 그래서 그 선대제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유수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 다음에 농업론. 이거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촌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 문제에 대해서 요 중노합파하고 중상합파하고 해결 방안이 다릅니다. 중노합파는 주로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토지 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라고 여기에 초점을 강조한 반면에 얘네들은 토지 개혁이 최우선적인 정책이 아니야. 얘네들은 농업 기술을 보다 발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상업화라고 하여도 농촌 문제를 등한시한 건 아니고 해결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홍대영. 줄쳐놓으세요. 담원서. 노론파 북학사상의 선구자. 그거 줄쳐놓으시면 돼. 노론파 북학사상의 선구자다. 그거 반드시 알아주세요. 그래서 미리 하셨죠? 홍대영과 박지원이 바로 노론이란 말이야. 노론은 지배 세력이었지, 지배층이었지. 노론이야, 노론. 그리고 북학사상의 선구자. 거기다 써. 낭론의 영향을 받은 거야. 낭론의 영향을 받았다. 호랑 논쟁할 때 해놨지. 호랑 논쟁이 바로 호론과 낭론으로 나눠져서 대립을 했죠. 낙동강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낭론이 인물성 동론이지. 그러면 호론은 다르다. 이론인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 화와 이를 갖게 봄으로써 이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 그래서 동론이 북학으로 연결된다 그랬지. 그래서 북학파의 선구자가 누구냐고. 홍대영. 그래서 홍대영은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야? 낭론, 동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이론은 뭐다? 위정, 척사 이렇게 됐죠?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하경륜, 의산문답, 연기 이런 걸 저술한 사람이란 말이야. 보통 이 사람은 청과의 통상을 주장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청과 통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청에 왕래한 경험이 있어. 그래서 노론, 북학, 청왕래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연기를 저술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기억안이 임하경륜과 의산문답. 임하경륜은 놀고 먹는 선비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것을 역설고 줄. 성인 남자들에게 이결의 토지를 나누어줄 것을 내용을 하는 균전제 주장 고줄. 그 다음에 의산문답 줄 별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홍대영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반드시 그 별표 쳐놓으세요. 의산문답의 특징은 뭐다? 실온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어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의산문답이라는 책은 문답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답이야. 의산, 문답. 그래서 상대주의 논법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비판했다. 여기에서 주장한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이다. 지전설은 지구는 돈다, 회전한다. 무한우주. 자,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지전설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무한우주론은 지구 중심의 우주관에서 벗어났다. 그 문장 나오죠? 그렇게 줄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연기. 연기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주회수용 줄쳐놔. 이건 수학책이야. 그 다음에 비읍 있지? 성리학의 극복. 그거 줄쳐놓으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으로 간다. 이 사람도 바로 노론 출신 북학파다. 맞지? 노론 출신. 그래서 노론 명문가 집안의 자제로서 북학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다? 청해 왕래한 경험이 있겠지? 열하일기. 제일 유명하죠? 연기도 유명하지만 물론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래서 열하일기를 저술한 사람이 누구다? 박지원이다. 그 다음에 상공업지능과 관련해서는 그 수레와 선박이용 줄쳐놓으세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수레와 선박이용. 상공업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물건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운반수단이 발달해야 돼. 그래서 육지에서는 수레로, 바다에서는 배를 이용해서 운반하자. 수레와 선박 이용.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그거는 두 사람으로 가면 돼. 수레와 선박 이용하면 지금 이 박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올 박재가 그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전론으로 갑시다. 한전론, 한민명전이 관홍소초의 부록, 그 줄쳐놔. 이 사람은 농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농서를 저술하기도 했어. 그게 이제 관홍소초인데, 그 관홍소초의 부록을 한민명전이라고 한다. 줄쳐놓으시고, 여기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다? 한전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상학파는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애들도 물론 있어. 근데 주요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지. 그런데 그래서 이 토지개혁론은 중농학파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중상학파 중에서 토지개혁론의 의미를 물어볼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내용까지도 좀 한번 신경 써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전국의 토지 면적과 호구를 조사해서 1호당 평균 경작 면적을 국가가 제정하고 평균 경작 면적 국가가 제정, 그 줄쳐놓으세요. 누구든지 그 이상으로 토지 소유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되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고 새로운 매입은 금지한다. 자, 이게 바로 누구의 한전제라고 해야 돼? 박지원의 한전제라고 해야 돼. 이익의 한전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내용은 뭐다? 국가가 법으로 정하자라는 거야. 1호당, 한 가구당 평균 경작 면적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은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 결론은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자라는 내용이야, 결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자 하면 누구의 뭘로 가야 돼? 박지원의 한전론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비판적 한문학 전개. 자, 박지원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게 바로 특히 이거지. 비판적 한문학. 그 무슨 소리다? 한문 소설을 많이 썼다고. 양반 사회의 허례와 무능을 비판하는 한문 소설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호질, 허생전 이런 것들 있죠. 호질, 허생전, 양반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이것도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호질, 허생전, 양반전은 어느 시대? 조선 후기. 누구의? 박지원의 한글 소설이 아니야. 한문 소설이야. 그래서 비판적 한문학이라고 하는 거지. 호질과 허생전은 열하일기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양반정 등 나머지 소설은 방경각외전이라는 곳에 들어있다. 자, 이걸 통해서 양반사회의 허례와 무능을 비판했다. 그럼 누구로 간다? 박지원. 그래서 박지원 관련해서는 요거 굉장히 잘 나오죠. 비판적 한문 소설을 많이 썼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문체의 혁신, 그건 줄만 쳐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한다? 박재가. 서울 출신 규장과 검서관의 등형, 그거 줄쳐놓고 별표. 정조 때 이덕무 유득공과 함께, 그거 줄쳐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거 정치할 때 미리 하셨죠? 정조는 어떤 사람을 등용했다? 시파를 등용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등용했다? 설. 그래서 정조 반드시 동그라미 쳐놔. 정조. 그래서 거꾸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요 세 사람 항상 기억하고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요 세 사람은 신분이 뭐다? 설. 어느 때 무엇으로 등용된 서얼이다?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서얼. 그래서 요 세 사람들 딱 나오고 왕을 물어보면 어느 왕을 물어볼 공산이 크다? 정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박제가 자, 박제가는 중상학파, 북학파 실학자로서 서얼입니다. 그리고 규장각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된 서얼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 사람의 글이 뭐다? 북학의 줄.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지. 북학의를 저술했다. 아예 북학의 뜻이 들어가 있지. 청과 통상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상공업진흥방 거기 선박과 수레 이용 그거 줄쳐놓으시고 선박과 수레를 이용하자고 주장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박지원과 박제가 확인했어. 그 다음에 리을 생산을 자극하기에 소비를 강조했다. 그거 줄쳐놓고 별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요게 제일 잘 나와. 내용적으로는. 자,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된다고 그랬지. 장애인이 중상업하니까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돼. 그러려면 무엇을 자극해야 되냐면 생산을 자극해야 돼. 근데 이제 생산을 자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생산을 늘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절약보다 소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소비가 많아야 사회 내에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야 생산이 늘어난다. 절약만 하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생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글 거기 북학의 있죠? 그게 우물물에 비교해서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서 요 실학 부분이 조금 내용도 좀 많고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중노합하고 중상합파의 기본적인 성격을 비교해 놓으시고 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그래서 요 7사람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뭐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실학 18세기의 개혁론 2개, 사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4번 이유는 여태까지 한 걸 조금 보충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다? 4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3절 국학 연구의 확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뭘 하셨죠? 성리학에 대해서 하셨죠? 절대화 경향과 상대화 경향이 있다. 지배층 서인 노론의 생각이다. 이학파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몰락 양반 일부 노론의 생각이다. 사문난적 양명학 실학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문난적 양명학 실학은 각각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윤휴박세당이다.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해석했다. 그 다음에 양명학이다. 강화학파다. 정제두. 지행합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학.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실학의 한계. 그 다음에 실학이 나타내는 배경. 그 다음에 개혁론으로서 중노학파하고 중상학파. 반드시 비교해 놓으시면 된다. 중농 대 중상.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이루었던 철학 논쟁 하나 정리해 놓는다. 뭐? 호랑 논쟁.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전반적인 문화적 경향을 보는 거야. 자, 조선 후기에 무슨 문화가 확대된다? 국학 연구. 그 국학 자체를 줄쳐놓으세요. 조선 후기는 뭐? 국학 연구가 확대되는 시기다. 국학은 무슨 뜻일까? 국학. 이거는 우리나라의 학문이란 뜻이겠지.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야. 국학 연구가 확대되는 시기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자주적이고, 자주적 성격의 문화. 그 다음에 또 뭐다? 민족적 성격, 민족의식이 강한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 국학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격이 들어가 있다?
자주적이다, 민족의식이 강한 학문이다 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조선 전체를 봤을 때 자주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한 자주적 성격의 민족의식이 강한 성격의 문화가 어느 때 발달했었죠? 요때 처음 발달하는 거야? 그전에도 있었어. 그전에도 있었지. 몇 세기? 15세기. 훈구파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성격이 16세기 들어가서는 조금 침체됐던 거야. 누구 때문에? 사림들 때문에. 그리고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일부 실학자, 결국은 실학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지. 실학자 아까 했었죠. 실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한다고? 학문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랬지. 민족적이고 자주적 성격. 그 다음에 근대 지향적인 성격의 학문. 자, 그래서 국학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 자주적, 민족의식의 성격.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보시는 거야. 자, 조선 후기에도 무엇이 편찬됩니다? 역사서. 자, 이거는 이제 어디하고 비교하는 거야? 조선 전기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선 후기 역사서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주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은요, 18세기에서 19세기에 편찬되는 역사서 말하는 거거든? 주로 이제 실증적이고 객관적, 그 다음에 자주적 성격의 역사서야. 크게 보면, 이익이란 사람도, 이익이란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안종복의 동사강목. 동사강목이란 책. 역사서는요, 역사서의 그 성격까지 물어보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15세기의 역사서하고 이 조선 후기 역사서는 내용까지도 몇 가지는 정리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 이익 부분은 거기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줄쳐놓으시고, 그리고 중국 중심 이러면 안 돼. 자주적인 역사의식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486페이지 안종복으로 가. 안종복의 동사강목 줄쳐놓으시고, 그리고 이 책의 특징, 고조선부터 고려 말 고줄,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 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사학의 토대 고줄. 그래서 안종복의 동사 강목은요, 최소한 2개는 기억해놔. 안종복의 동사 강목의 특징 뭐다?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니까 우리만의 독자적 정통론이 있다.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야, 정통. 독자적 정통을 강조하게 된단 말이야. 그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다? 안종복의 동사 강목입니다. 이 사람이 체계화시킨 정통론을 이렇게 부르거든? 삼한 정통론이라고도 써놔. 삼한 정통론이라고도 써놔라.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기억하라고? 고증사학의 토대. 고증사학의 토대. 그래서 그 2개는 확실히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기사 본말체 줄쳐놔. 기사 본말체.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정치 문화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서술. 그 줄쳐놓으면 돼. 그래서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있죠? 그거는 그 2개 기억해. 기사 본말체로 돼 있다. 조선시대만이야. 조선시대 문화 정치사를 기록했다. 그럼 무조건 연려실 기술로 간다.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역사. 한치훈의 해동역사도 좋죠. 해동역사. 한치훈의 해동역사의 특징은 뭐냐?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자,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 등에서 편찬된 540여 종. 그거 줄쳐 놓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 읽어. 정사, 야사, 경전, 소설 등에서 자료를 취하여 우리 역사를 세기지고라는 독창적 형식 고줄초나. 그래서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 고줄초나.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기억해놔. 자, 한치훈의 해동역사라는 책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자료까지 참고로 해서 약 500여 종을 참고로 해서 외국 서적까지 참고로 해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세기지고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뭘로 간다? 해동역사.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이종희의 동사. 자, 이종희의 동사라는 책의 특징은 뭐다? 협소한 반도 중심 사관 탈피. 그거 줄. 그 다음에 2번 본격적인 기전체 방식. 그거 줄.
거기 뭐 어떻게? 본기, 세가, 조줄. 그래서 본기와 세가를 갖춘 본격적인 기전체 사서다 이런 뜻이야. 기전체 사서는 크게 세 개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고려시대의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 15세기의 고려사하고 이종의 동사 요 세 개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기전체인데 좀 다르단 말이야.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세가가 없습니다. 본기만 있지. 반대로 15세기의 고려사는 본기가 없습니다. 세가만 있지. 근데 이종의 동사는 본기와 세가를 모두 갖춘 본격적인 기전체. 그거 기억해놔.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정식. 그 세 개 좋잖아. 1, 2, 3을 공통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는 책이 뭐야? 이종희의 동사. 그럼 이종희 동사 책이 뭐라고요? 협소한 반도 중심 사관에서 탈피했다. 본기와 세가를 갖춘 본격적인 기전체 사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에서 특히 고대사 중에서 특히 어느 나라를 중시했다? 고구려를 중시한 책이다. 특히. 자, 그 세 개. 자,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설 줄쳐놓으세요. 유득공의 발해고. 이 책도 이제 한번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지. 뭐 다 한 번씩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료지문으로 나왔어. 발해고가 사료지문으로 나왔어. 그리고 이 책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책이 편찬되던 시기의 정치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느 왕 물어보는 거다? 정조를 물어보는 거다. 왜? 이 사람도 아까 계속 읽으라고 했지.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가 뭐야? 정조 때 규장과 검소관으로 등용된 설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그거 다시.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 이렇게. 근데 이 발해고라는 책의 특징이, 역사책으로서의 특징이 뭐냐? 거기 2번. 거기 줄 닫혀놓으세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전제하에 신라 위주의 국사체계를 거부하고 신라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새롭게 체계화했다. 그거 다 주잖아. 자,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바로 핵심 용어야. 그러니까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은 기존의 이 조선의 지배자들은 발해라는 나라를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냥 북쪽에 있으니까 북국인가 보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인식이 강한 거야. 그래서 발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인식은 어느 때 등장한다? 조선 후기로 가시면 돼. 실학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유득공.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발해사도 우리나라 역사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의 시대를 통일신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남국과 북국이 병립하던 시기다. 그래서 이걸 남북국 시대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부르자. 이 시대를. 누구 어느 책? 발해고. 그거 기억하시면 돼.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정도를 정리해 놓으세요. 자, 조선 후기에는 어떤 역사서가 나와야 된다? 나머지는 읽고. 동사강목, 연려실기술, 해동역사, 동사, 발해고. 자, 그 다음에 지리지. 자, 지리지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에도 뭐가 편찬된다? 지리지. 왜 도라고 하는 거야? 조선 전기 문화 할 때 이것도 봤잖아요. 15세기에도 있었고 16세기. 근데 지금 조선 후기를 물어볼 때는 어떤 지리지가 나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역사 지리지하고 크게 보면 역사 지리지하고 뭐야? 인문 지리지가 있다. 자, 역사 지리지의 대표적인 게 뭐다?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 그냥 줄만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 크게 보는 거야. 이 사람 실학의 선구자지. 그 다음에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아방강역고. 정약용이라는 사람. 지은이들이 중요하지. 실학의 선구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그 다음에 중로합파의 대표적인 주자.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이건 역사지리지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문지리지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 요 정도. 그래서 나머지도 있지만 요 3개 정도는 좀 기억하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 특히 요 이중환의 택리지. 그러니까 지리지로서는 요 이중환의 택리지를 잘 물어봐. 인문지리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인문지리지로는 택리지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 대표적인 인문지리지는 뭐가 있었지? 동국, 여지, 승남. 뭐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거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읍지라고 있는데 그 읍지는 거기 16세기 줄쳐놔. 16세기.
자, 읍지는 몇 세기부터? 이게 조선 후기는 아니고 16세기.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향촌사회 발전에 부응해서 각 군 읍을 단위로 한 읍지의 편찬. 각 군 읍 단위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뭐다? 읍지.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영조 때 전국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전국 지리지로 여지도서 편찬.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여지도서 하나 알아나? 여지도서. 여지도서는 무슨 책이야? 전국의 읍지를 모아서 편찬한 전국지리지. 왕도 외우세요. 어느 왕? 영조.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지리지는 특히 택리지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뭐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489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5번 이중환의 택리지 있죠? 거기 니은 자연지위와 더불어 각 지역의 인심, 인물, 물산, 경제,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권력에서 소외된 사대부와 서민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인가를 따지고 있는 인문지리서다. 이렇게 돼 있지? 결론은 이런 거야. 이런 문장이 만약에 나오면 이런 문장이 간략하게 연결되는 거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딘가. 그런 뭐야. 이중간에 택리지. 그 정도만 읽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0페이지에 지도. 자, 조선 후기에도 뭐가 편찬됩니다. 지도가 편찬됩니다. 조선 후기 지도의 특징은 뭡니다. 간략하게. 국방 지도와 행정 목적의 지도. 외란과 호란 이후.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국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국방을 목적으로 한 행정 목적의 지도가 많이 편찬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 회색, 요괴 간방도, 그 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 뭐다? 청해 40나년 노론 대신 이의명. 노론 대신 이의명의 주도하에 비변사에서 숙종 때 제작된 것 정도. 자, 그 다음에 지도하면 2번, 3번, 4번 하나씩 기억해놔. 무조건. 자, 조선 후기에 정상기. 반드시 정상기. 정상기까지 나와야 돼. 정상기에 뭐? 동국지도.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잘 나오면 뭐 특징까지 줄쳐놓으세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특징까지 정리해놔. 뭐다? 백리척 사용. 백리척 사용. 백리척 사용. 자, 그 다음에 고산자 김정호. 김정호. 유명한 사람이죠? 지도 제작에 기여한 사람. 김정호의 청구도. 대동여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때 조선 후기에 나왔단 말이야. 조선 전기 나오면 안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야? 대동여지도. 특징까지 줄 수 놓으세요. 도로, 산맥, 하천 등의 표시가 정밀. 그 다음에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 자, 요건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거 반지. 요거 심지어 바꿔 나와. 백리척 했는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러면 안 된다고. 백리척 나오면 무조건 정상기의 동국지도구나. 그 다음에 차포 다 띄고 심리마다 눈금이 새겨져 있다. 그럼 뭐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자, 그 다음에 서양의 세계지도. 자,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문물이 전래되는데 그 서양인들이 그린 세계지도도 전래된다. 거기서 고녀 만국 전도 하나 줄쳐놓으세요. 고녀 만국 전도. 자, 요거는 무슨 지도야? 서양인이 그린 세계지도야. 자, 15세기에 가면 15세기 공부하실 때 세계지도라는 게 하나 나왔었지? 그게 문제가 더 잘 나온다. 그럼 그림 지도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였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셨죠? 그래서 세계지도 하면 조선정계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나와야 돼. 그게 더 잘 나온다고. 중화의식, 소중화의식이 반영된 세계지도 맞지? 태종 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지나치게 크게 그린 거지. 그리고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 서양인이 그린 세계지도. 서양인들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이러면 고려만국 전도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만 비교. 자, 그 다음에 국어 연구 있죠? 국어 연구를 한번 보세요.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 실학자들이 우리나라 말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국어 연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정도. 조금 만약에 줄만 쳐놓는다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양가로 2번 어휘 정리 부분에서 권문의 대동 음부 군옥 그런 것들.
어휘 백과사전 그렇게 줄쳐놓고 이봉의 고금성님 그거 줄쳐놓고 우리의 방언 그거 줄쳐놓고 뭐 산스크리터 했는데 그 끝에 해외 언어 정리 그렇게만 줄쳐놔. 그래서 이봉의 고금성님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야? 우리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책 이렇게만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한자의 의문서는 그 줄만 이서구와 이덕무의 규장 전은 그거 줄쳐놓고 이서구하고 이덕무는요 정조, 규장각, 검서간, 서얼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6번 목차 자체를 줄쳐놔. 자, 조선후기는 무엇의 편찬이 찾았냐면 백과 사전의 편찬이 활발해. 특히 조선후기가 무엇의 편찬이 활발합니다. 백과 사전의 편찬이 활발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책들 나오죠? 이수광의 뭐야? 이수광의. 알아야지. 지봉, 유설. 실학의 선구자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성호, 사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 있죠? 동국, 문헌, 비고. 거기 이제 왕명이라고 했는데 영조라고 써놔. 영조 때 왕명으로 한국학 백과사전. 그래서 영조는 문제를 잘 물어보는데 특히 영조 때 편찬된 백과사전 이것도 잘 나와 문장으로. 동국, 문헌, 비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이 책의 공통적인 성격은 뭘 물어보는 거야? 백과사전의 편찬이 활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뭐다? 금석학. 자, 금석학. 다음 페이지에 492페이지에. 자, 금석학 자체에도 줄쳐놓으세요. 자, 조선후기에 무슨 학문이 발달한다? 금석학이라는 학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석학. 요거 하나 줄쳐놓으세요. 492페이지에. 금석학 자체에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조선전경이 금석학이라는 분야를 못 봤잖아. 백과사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금석학이 발달했다. 금석학은 뭐냐? 비문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김정희 정도 알아두시고. 김정희. 그리고 김정희의 금석학과 관련된 글이 뭐다? 금석과학록이다. 그래서 이거 줄쳐놓으시고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북한삼비하고 황초령비. 맞죠? 삼국시대 이거 비석 문제로도 나온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진흥왕 순수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삼비, 창령비, 황초령비, 마울령비성 4개를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지. 그 중에서 요 북한삼비하고 황초령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낸 사람이 누구다? 김정희다. 그래서 그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금석과학록.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조선 후기에 뭐야? 국학 연구가 확대되었다. 자주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한 학문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역사서, 지리지, 지도, 국어, 백과사전, 금석학. 여기서 내용까지 물론 물어보는 거는 역사서야. 역사서, 동사과목부터 발해고는 이 내용적 특징 몇 가지 많아야 2-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그 말씀드린 그 부분을 토대로 정리해 놓으세요. 지도도 잘 나온다 그랬지? 지중한의 택리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과 문학, 예술 여기로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